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웃어요 더 건강하게 안전하고 더 나은 미래가 있는 곳 이사고 싶은 곳 성남시 오래오래 살고 싶은 여기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 네, 본격 꼰대 저격 방송 이런 꽃 같은 청춘입니다. 네 14회 시작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힘이 빠졌어? 그나저나 그 촌스러운 복면을 왜 쓰고 나와? 나름 정치부 출신 키자라서 뭐 그런 건가요? 진짜 촌스럽다 근데. 네. 이제 정치부 출신 기자가 안 먹히니까 네. 아이템으로 좀 승부 좀 해보려고. 준비한 게 그거예요? 아, 준비했죠. 얼굴 가리는 게 낫네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이걸 쓴 이유가 네. 지금 뭐라고 써있죠? Keep the 21. Keep the 21. 네. 예. 이게 무슨 뜻 같아요? Keep the 21이라는 게 뭔가 21일을 지켜라 이런 의미잖아요. 네. 이게 헌법 21조를 지키라는 의미예요. 그 헌법 21조가 뭐냐? 말 그대로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강조한 그 내용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런 내용인데 딱 느껴지잖아요. 지난 민중총궐기 2차 민중총궐기 때 많은 시민들이 가면을 쓰고 나왔잖아. 복면을 쓰고 나왔잖아요. 그 이유를 왜 사람들이 왜 복면을 쓰고 가면을 쓰고 나오는지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지금 온라인상에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그런 운동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또 다른 프로그램, 우리의 경쟁 프로그램인 더 아이엠피터에서 경쟁이었나? 어쨌든 예. 네, 더 아이엠피터에서 피터가 저를 지목을 했어요. 나와서 이거를 좀 집회 자유에 대해서 헌법 21조를 지켜라 이걸 강조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온라인상의 SNS상의 운동으로서 강조를 했고 이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킵더 21을 메시지를 쓴 다음에 계속 온라인에 번져가는 거예요. 지목해가지고 약간 한국판 아이스버킷 챌린지. 그렇죠. 그런 그래서 느낌인데. 저도 이 자리에서 오늘 지금 지목을 하겠습니다. 예. 누구냐? 일단 첫 번째 우리 조소박. 예. 반응이 없어. SNS에서 이게 가면이라서 그냥. 옛날에 인면피구라 그러나요? 네. 무협지 보면 막 벗겨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 장 작가. 꼭 해야 돼요? 해야지. 안 하면 안 돼. 해줘야지. 아주 멋있는 거 써. 나처럼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자 누구냐? 우리 요즘에 조연출로 돕고 있는 우리 국민TV의 새로운 PD. 훈훈한 그 PD. 훈훈한 사람. 예. 예. 그분이 진짜 그 훈훈한 양반이 거죠. 예. 우리 이제 세 번째 제가 지목한 이 킵더 21 운동에.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막 여기서 안 한다고 지금 막 소리 지르고 있어. 아 그래요? 이제 벗을게요. 네 벗었어요. 힘들어. 피터 선배 아무튼 했습니다 저는. 예. 시켜주시고 뭐 또 김 기자 복면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12월 5일 2차 민중 총궐기 때 참 해학적이고 유머 넘치는 복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지는 못했지만 인상적이었던 걸 몇 가지. 제가 왜 웃냐면은 예. 옛날에 조사방이 나 대학 다닐 때 아니 집회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나한테 그랬던 사람이 지금 세월이 지나서 애 아빠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못 나가. 이제 제가 못 나가고 있네요. 그만큼 예, 됐고요. 예. 옛날 생각. 그 마스크팩 있잖아요. 네. 우리 저 피부 미용을 위해서는 마스크팩을 쓰고 나와가지고 복면이 아니라 예뻐지는 중입니다. 나의 아름다움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런 문구가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나 박근혜 탈을 쓰고 나와서 나에게 물대포를 쏘시오. 이런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물대포 먹는 하마, 뭐 유신맛 라면, 그 닭머리 자체를 쓰고 나오신 분도 그러니까요. 계셨고요. 저는 이런 풍자와 해악이 넘치는 이런 가면들을 통해서 1차 민중총궐기하고 분위기가 너무 달랐잖아요. 직접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조사방이 잘 지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풍자와 해악이 넘쳤는데 저는 이 풍자와 해악이 어떤 메시지와 명징한 목소리를 냈는지 그게 좀 아쉬웠어요.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아쉬운 점이 평화라는 우리가 평화에 물론 평화 평화로였죠. 집회. 예. 평화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 수만 명의 사람이 거기서 시청에서 대학로까지 걸어가는데 뭘 말했는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 함성이 들려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는 목소리 그래 두렵다면은 백남기 씨를 살려내라? 아니면은 그 이외에 뭐 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해서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강조가 안 됐어요. 그냥 민주당이 와가지고 민주연합이 와가지고 문재인이 앞에서 걸었을 뿐. 아쉬운 거예요. 평화 행진. 만 강조.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거는 8시간 9시간씩 그렇게 걸었잖아 힘들게. 나 오늘 뭐 했지? 이 허탈감. 최소한 백남기 씨라도 살려내라는 그런 우리들의 목소리가 하나를 모아줬다면은 이렇게 허탈하진 않았을까? 근데 목소리는 근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안 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뭐 외신이나 다른 외부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래도 좀 보이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것도- 모임 자체가 그것도 동의는 네. 해요. 그런 것 그러니까 동의해요. 같은데요. 여러 집회의 연속선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꾸준하게 이어지고 하나의 연속선상으로 본다면은 참 의미를 갖지만 그 당시에 그 집회에 온 사람들에게 저는 돌아갈 때 허탈감은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날 저녁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주말 내내 타임라인을 보면 사람들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물론 풍자와 해악 좋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거기 나온 사람들에게 허탈감? 근데 이게 저는 아쉬운 1차 거죠. 집회 때 더 네. 허탈감을 많이 느꼈는데 어쨌든 전 폭력적인 시위 현장이 있었어요. 네. 그 동쪽 사이드에 있는데 폭력적이었다고 할 수 폭력적 성향 규정하시는 건가요? 폭력적이었다고? 예. 셀파이프 어쨌든 저 뿌리 셀파이프 하나. 있는데 제가 거기 있었고 전 거기 있다가 맞았어요 아저씨들한테.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누구를 죽일 듯이 패려고 이렇게 진짜 크게 좀 하는데 어쨌든 그 아저씨 만지다 이렇게 뒤에서 잡다가 맞았거든요. 여기 한쪽에 맞아가지고 부었었는데 그냥 그날에 더 좀 그러니까 아니 허망을 각각의 느꼈다고 아쉬움은 다 생각을 있어요. 근데 아쉬움은 있는데 1차 때는 11가지의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목소리가 분산이 분산됐고. 됐고 이번에는 목소리 목소리가 자체가 없었고. 평화 때문에 매몰돼서 네, 없었고 그러니까 물대포 프레임에 네.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서 너무 평화 집회가 강조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회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그 요구사항이 전달이 네. 안 됐다. 그게 아쉬웠어요. 말씀. 그게 근데 계속 점점 하다 보면 점점 더 구체화되고 발전되지 않을까 싶네요. 더 그런 시스템적으로 희망을 하는 갖고 것도 싶어요. 있고. 그런 희망을. 예.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왜 모이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알아야 하는데 참 모이봤자 뭐 항상 도망 다니고 뭐 어디 좋은 데 가시고 뭐 이러는데 해외 여행의 네. 연속 손상이 계속되니까.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갔다 와서 뭐 했다고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프레임 얘기를 계속 좀 더 이어가다 보면 이번에 어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며칠째 계속 조계사에서 나오니 안 나오니 뭐 강제 연행을 하니 아니 그 얘기만 나오지 정권에서 왜 한상균을 타겟으로 해서 굳이 그 사람을 그렇게 잡으려고 기를 쓰는지 한상균이 무슨 범법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따져 묻는 언론은 그러니까.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상대방이 짜놓은 프레임이 들어가서 싸우기보다는 우리가 프레임을 새롭게 짜는 것이 국민 TV에서 또 할 일이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을 인정해요. 또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면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 발랄함들이 아무리 유신 시대 같은 얘기를 짓거려도 굴하지 않고 유쾌하게 발랄하게 그것에 저항하는 이 청년들의 목소리도
또 중요하다. 근데 그것만으로만 집회가 구성되다 근데 좀 보면 웃기잖아요. 아니 근데 형부터 발랄하게 좀 방송 좀 참여 좀 해봐요. 좀 발랄하게. 10대 때도 발랄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맞죠. 지금 똑같아. 20살 때도 이 20대 때도 모습이었고. 이랬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발랄함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발랄하게만 해봐요. 근데 오늘도 오늘 좀 한번 나와요, 우리 또. 조수하고 스카프 본명 비슷한 거 준비했는데 안 발랄해. 의적 일지배가 쓰고 다닐 만한 뭐 그런 거를 준비하고 왔으니까. 근데 네. 근데 정말 나는 복면과 이번에 마스크가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점이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과 마스크는 IS나 쓴다 이래가지고 막 테러 집단이라고 규정했잖아요. 난 이 말 맞아요. 정확히 아이스라고 하셨죠. 그렇죠. IS 아니고 아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밌는 양반이. 사개국어 하시는 분이잖아요. 깊지 않아서 문제죠. 아무튼 박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강조를 했는데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실제 외국에서 복면 금지법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복면 금지법이 극우 단체들이 자기들을 가리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실제로 테러를 하는 그렇죠. 행동들을 하는 거. 네오나치나 뭐. 그렇죠. 어쨌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KKK란 이런 사람들이 그 긴 이상한 마스크 쓰고 나와가지고 테러를 흑인들 죽이고 막 저지르잖아요. 이랬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맞아요. 테러 단체들이 자기들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건데 어떻게 이걸 동급으로 보냐 이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풍자와 해악으로 이어진 건데 그래서 외국 언론들이 더 놀랐죠. 어떻게 자국민들을 IS에 비유할 수 있냐고. 예. 자국민들 IS. 근데 제가 오늘 또 준비한 게 하나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IS를 이제 말하다 보니까 입에 붙어버렸어요 이미. 네. 근데 이슬람 요즘에 이제 새로운 그 네이밍이 또 어떤 이제 건데요? 일어나고 이슬람 있는데요. 스테이트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슬라믹 스테이트는 사실 그 우리가 그들이 스스로 불리기를 원하는 맞아요. 이름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불리기를 원하는 프레임에 또 우리가 똑같이 들어가는 프레임이고 예를 들면 지금 오바마나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시라고 부르기 했어요. 다이시? 다이시. 나이씨 예, DAISH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IS는 영어식 표기예요. 네. 그 정식 명칭이 뭐냐면은 이라크, 시리아 또는 레반트 이슬람 국가예요. 번역을 하면 네. 그거를 이제 영어식으로 번역하고 앞에 이제 약자를 따니까 ISIS 또는 ISIL 해서 IS가 이제 그들을 부르는 명칭으로 이제 정착됐는데 사실은 그들이 이렇게 불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슬람 세력을 대표하는 정체성을 집단이고 가진 곳이니까. 그 국가라 스테이트가 네. 붙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기들의 네. 그 집단 자체를 네. 급을 높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를 이슬람과 반이슬람 세력으로 나누고 이슬람 세력에 대한 어떤 결집. 그래서 요는 호전이. 어떻게 불려야 돼요? 그래서 다이시는 이제 다이시로 뭐냐면 부르라고 다이시. 아랍어. 아랍어. 아랍어는 이제 네. 아랍어를 쭉 그 네. 아까 말씀드린 그거에다가 자막 넣어주세요. 네. 그거에서 이제 약어를 뽑아내니까 네. DAISH 다이시. 다이시. 그래서 근데 IS 조직은 지금 다이시라고 그걸 불기를 싫어하죠. 아주 극렬하게 혐오한대요. 그렇죠. IS에서 내부에서 갑자기 이제 격이 떨어지는 다이시라고 느낌이 하면 나는데? 그것보다 다이시라고 하면 혀를 잘라버린다고 그 하는 말처럼 그러니까 말만큼 되게 싫어하는 말인데 다이시 아랍어로 되게 혐오하는 말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뜻이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이. 발음 비슷하게 뭐 그런 게 있죠 뭐. 예. 근데 안 좋은 의미도 저는 있더라고요. 이것 또한 물론 IS를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이시 앞으로 다이시로 부르긴 다이시를 그래요.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프랑스 하면 항상 강조하는 게 똘레랑스고 그래도 미국은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로서 이민자의 나라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공화당 트럼프라는 그 대선 주자가 무슬림을 아예 입법 그렇죠. 금지시킨다고 했잖아요. 난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프랑스 내에서는 올랑드도 뭐 물론 사회주의자로서 물론 역할을 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그 르펜이라는 굉장한 극우주의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득세를 하고 있다는 게 물론 테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맞서야 되지만 이것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또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저는 약간 이런 그러니까 유럽에서 약간 이슬람 그러니까 다이시에 대한 그런 뭐 방지책이나 이런 거를 어쨌든 북풍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랑 똑같은 맞아. 똑같은 것 네. 같아요. 결국에는 그냥 찍어 눌러서 완전히 다 제거하겠다는 그 뜻인데 사회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극우의 물결이 또 다시 한번 몰아치면은 그러니까 역사는 되풀이 되잖아요. 항상 위기가 있을 때 극우들이 이제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어쨌든 전쟁을 일으키고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비단 전 세계적인 흐름이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이번에 뭐 소유죄? 네. 그러니까 한상균 위원장한테 소유죄라는 그게 순종이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이 죽었을 때 60만세 운동이 일어났잖아. 당시에 일본이 일제가
우리 그 조선 민중에게 적용했던 소유죄. 야, 이런 그리고 이제 한국 그 이제 개국 이후에 네. 건국 이후에 이제 실제 적용된 사례는 2번 있는데 다 전두환 정권 때, 내 5.18 때 그렇죠. 처벌 재판 당시랑 86년에 5.3 인천 항쟁 때 2번 적용됐대요, 소유죄가. 30년 만에 지금 다시 그걸 지금. 부활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지역이 굉장히 그 안정성이 깨지고 네. 소란스러운 어떤 아주 폭동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나 겨우 적용 가능한 조항인데, 그것을 지금 한상균 위원장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생각해 보면은 물차와 물포라는 게 지난 4월이죠. 세월호 집회 때 정말 오랜만에 등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때 1차 민중 총궐기 때 나온 네. 건데, 말 그대로 물차와 물포가 없으면은, 차벽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으면 사람들은 2009년에 광우병 20회 때처럼 촛불 소녀가 나오고 유모차 부대가 나와가지고 촛불을 들어요. 정말 평화롭게 자기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낼 수 있는데, 자극의 요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어디나 이렇게 뭔가 자극적인 요소만 없다면 얼마든지 메시지를 낼 수 있는데, 결국엔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이것만 강조가 되니까 참 애석하다는 부분이죠. 아휴, 아무튼 한국 사람도 답 없습니다. 네, 어쨌든 오프닝 멘트는 이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오프닝이야. 이게 오프닝인가요? 오프닝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 제가 훅 들어와가지고 깜빡이 없이 확 훅 들어와가지고. 예. 우리가 훅 들어왔네. 하나 바뀐 게 있잖아요. 네. 이제는 오프닝도 치고 전반전, 후반전, 클로징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네. 근데 오프닝이 항상 20분이에요. 적절히 편집해 주시고요. 예. 아무튼 이제 진짜 전반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전반전은 우리가 꼰대 저격 타임으로 가기로 했어요. 네. 오늘도 몇 건을 좀 준비를 했죠. 네, 먼저 우리 조서방이 좀 쳐주세요. 예, 우리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께서 아주 보좌관 월급 삥뜯기라는 신종 수법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 인간 면상 나오네요 뒤에. 네,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그걸 보고 싶진 않은데. 예. 되게 흡족한 미소를 짓고 계시잖아요. 예, 아, 많이 쳐먹은 얼굴이에요. 어쨌든 이번에 인지도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박대동 전국구 의원. 됐잖아요. 예, 울산 지역구인데요. 네. 그 전직 5급 비서관이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13개월 동안 매달 월급에서 120만 원씩 송금을 시켰고, 그 비용으로 요구르트비,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등의 관리비로 지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박대동 의원의 재산은 지금 8억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1억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게, 자기 부하 직원 삥 뜯고. 삥 이게 말 그대로 네. 진짜 삥 뜯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코끼리도 삥 뜯는 아니고. 게 되게 뭐 그거네요. 뭐 국방부에서도 뭐 이번에 각중사 네. 그거 성금 모금할 때 뭐 각 하사급 이상 모든 간부들한테 전 간부들한테 삥 뜯어가지고 뭐 이렇게 메꾸고, 그러고서 뭐 우리가 뭐 우리 군인들의 뭐 그거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개소리나 하면서, 어쨌든 이 사람 뭐라고 근데 항변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한 거다라고, 상납이 자발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참 어이가 없어서. 근데 인상은 되게 좋네요. 왜 그래? 되게 흡족하고 있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내부 상납을 통해서 필요한 경비를 뭐 동원하고 후원금,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박대동 의원한테만 있겠느냐? 아니겠죠. 되게 많다. 그렇죠. 진짜 터진 게 이거다라고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비단 근데 박대동 의원이 울산 쪽에서 자기 그 보좌관뿐만 아니라 그 또 하나 지금 폭로가 또 터졌어요. 그 구의원 관련해 가지고 그 사람도 또 상납 비슷하게 했다. 처음에 뭐 구의원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뭐 1번이냐 2번이냐 그 번호에서도 정치자금 후원 관련해 가지고도 또 문제가 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비단 지금 박대동이라는 사람이 터졌지만 우리 조서방 말대로 울산? 에이, 울산 여기뿐만 아니에요? 아니라 대한민국 지금 전체로 전국에서 지금 퍼져 예.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런 부분이.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뭐 다 이건 그러니까 당 여야를 떠나서 다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솔직히 월급이 수억 원대 되고 자기 활동비로 치면은 정말 수억 원대를 되잖아요. 4년짜리 계약직이라고 우리가 평생 이야기를 하지만 야당에도 있다는 거예요. 새정치연합에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최측근인 노영민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 양반이 어떤 짓을 했어요? 자기는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사무실에 자기 책 갖다 놓고 그 카드 시집이죠. 그렇죠. 시집 갖다 놓고 카드 단말기 갖다 놓고 강매죠, 강매. 그렇죠. 강매예요. 예. 그 자기 밑에 그 어떤 내가 알기로 산자위인가요? 거기 위원장인가 되는데 그 밑에 이제 하부 단체들 있잖아요. 그 기관들 거기에 막 500곳 한 번에 결제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이게 네. 공식 기록이 남는 거고 네. 근데 사실상 후원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카드를 바로 긁을 수 있게 만들어줬다. 이게 진짜 참 편리하게 단말기를 갖고 진짜 와서. 웃겨. 예. 장작같이. 꼼수죠. 이런 분 어쨌든 길 잃은 개는 거기서 팔면 괜찮겠다. 어쨌든 네. 이런 게 이제 창조 경제고요. 이런 네. 게 신종 수법이죠. 후원금을 모집하는 신종 수법. 아까 또 본인 박대동 스스로 의원 또 못지않게. 그 예. 지분 지인이나 이런 걸로 이용해가지고 출판사는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진짜 그냥 책 판매 수익의 뭐 10% 이게 아닌 뭐 50% 70%를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되게 똑똑하신 양반이네요. 그러니까요. 꼼수죠 꼼수. 그러니까 예. 이게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이랑 직함다고 진짜 별 짓을 다 하는 걸 보면은 진짜 안타깝습니다. 종편에서 많이 요즘 뜯었는데 신기남 의원 로스쿨 네. 사건도 마찬가지인 네. 게 국회의원은 아버지가 아니냐 이렇게 트위터에 항변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게 자기 진심이라며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이기 이전에 공인이고 국회의원이잖아요. 맞아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그 이름, 권위가 주는 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아버지로서 아들의 어떤 낙제를 상담하기 위해 갔다, 순수하게 갔다, 이걸 믿으라는 건지. 근데 하나 더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제가 처음에 국회 정치부에서 있을 때 네. 우리 조서방이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꼬청추나기 전에 올 초였나요?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보를 하나 했어요. 이거 진짜 단독이다. 기억나요? 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라고 있어요. 네. 어디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분은 얼굴 준비 안 하셨나요? 준비했죠. 네. 박윤옥 의원 저분 이 양반이에요. 하셨어요? 한복 네. 입고 계신 분. 그 당시에 준비 많이 했네. 네. 그 당시에 박윤옥 의원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이 사람 아들이 이 사람 국회의원이니까 어쨌든 국회의원이었다는 보좌관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렇죠. 4급, 5급이 상당히 네. 높아요, 직급이. 그런데 아들이 차명으로 보좌관이 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 조사방이 나한테 제보를 해줬어요. 진짜요? 완전 단독이야. 그래서 나 이걸 갖고 있고 우리 이제 내부에 회의를 했죠. 네. 이걸 언제 터트리자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언제 한번 국회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네. 그때 가서 인터뷰를 딴다면 터트리자 이렇게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준비하기 전날에 뉴스원에서 터트려 버렸어. 그래요? 그 사건 당시에 엄청 회자가 됐거든요. 박윤옥 의원 아들이 차명으로 보좌관이 등록이 돼가지고 계속 월급을 수백만 원씩 타먹는 거예요. 이런 꼰대짓들이,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꼰대짓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국회의원 중에. 이거는 꼰대짓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개념이 없는 거죠. 어떻게 나라 돈을 나라 돈을 그냥 자기 돈이라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대한민국에. 그치지 않고 이 박윤옥 의원이 최근 어떤 일도 또 있었냐면은 한 명 더 있어요. 자기 아들은 4급으로 올려놨고 5급 보좌관에 자기 동료 의원의 친인척을 취직시켰어요. 그러면서 동료 의원의 새누리당 동료 의원의 아들을 차명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의원 아들까지 5급 비서관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박윤옥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 김아무개든 이아무개든 누구의 자녀일 수도 있고 누구의 조카일 수도 있는데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왜 문제를 삼냐 이거예요. 말은 맞아요.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 동료 의원의 아들 보좌관으로 쓸 수 있죠. 그런데 자기 아들 이미 한번 문제가 됐는데 또 같은 사례를 계속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사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고요. 자신들의 특권이 마치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좀 더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현행 정치자금법이 이제 개인 후원금 모금 한도가 1억 5천이래요. 연 1억 5천이고 선거가 있는 해엔 3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혀 있어요. 법인이나 또 기업은 공식적으로 후원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개인들이 기부하려면은 실명 다 밝히고 기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자금이나 후원금이 모금이 길이 막혀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집 같은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카드 단말기는 처음 등장했습니다만 어찌됐건 봉투 넣는 박스가 있잖아요. 그 축의금 받듯이. 그래서 출판 기념회가 사실은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판이 되고 있다. 괜찮네요. 예. 예. 그런데 이런 이제 그걸로만 안 되니까 짜잘한 수법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삥을 뜯는다든지. 꼼수를 계속 부리고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짜잘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한탄하고 그냥 자조하고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험하게 꾸짖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그러려니 일어나니까 하고 이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냐 저 새끼들 원래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런 그리고 뭐 생각? 이런 분들은 사실 비례대표로 뽑히신 분이고 다음 뭐 공천 받거나 다음 뭐 지역구로 나갈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그렇죠. 그냥 한번 한번 하고 커리어예요. 명예직이에요. 그냥. 네. 네. 그래서
뭐 국회의원직에 대한 사명감도 없고요. 책임감을 물을 수도 없는 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한심하죠. 아까 얘기한 근데 저 한 이것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물론 신경민도 얘기했 신기남이었죠. 신기남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노영민 의원 얘기했을 때 노 의원 이야기를 했을 때 새누리당에서 제명시켜야 된다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박태동 의원도 그렇고 지금 박연욱 의원 나왔을 때도 새누리당은 과연 어떤 이 사람들 어떻게 처리했냐 이거예요. 그냥 우야무야 또 넘어갔어요. 노무현에 대해서는 제명해야 된다. 막 새정치연합에서 이런 식이 나왔을 때는 막 제명하고 끝내야 된다. 물론 똑같은 놈이라고 우리가 욕할 수는 있지만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르냐 이거예요.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안타깝습니다. 참 한숨만 오늘 시작부터 쫙쫙 이어지는데 이 사람들 얼른 넘겨버리고 오늘 진짜 우리가 준비한 이것도 뭐 오프닝인가요? 아니야 이건 전반전 전반전에 이제 우리가 네. 이제 몸 풀었고 네. 이제 전반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땀 좀 흘려봐야죠. 이 사람, 예, 강남구청장 예. 뭐 얼굴이 또 나오나요? 나오죠. 예. 예. 준비 많이 하셨네요. 오늘 예. 준비 좀 했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영상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어제 연합뉴스 기사 댓글 준비했습니다. 왜 배포 못하게 합니까? 구의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도록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 의장으로서 저는 배포를 불허합니다. 왜 불허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잘못된 왜곡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신현희 구청장님, 어제 연합뉴스에 여기는 24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신현희 구청장님, 20개 구청 답변 상가시 의견에 바랍니다. 대해서 댓글 찬성입니다. 신현희 우리 구청장님, 강남구청의 입장을 어제 옹호를 제대로 해줬어요. 신현희 연합뉴스에서. 구청장께서 자, 의장님께서는 강남구민을 대표하는 의장님이신지 이렇게 분명히 지금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당연히 강남구민이고 저는 강남구에 30여 년을 살았습니다. 청장님보다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사신 분이 그렇게 강남구에 근데 반대 의견을 자, 지금 찬성하시는 저는 겁니까? 이 아줌마 전투력 상당한데요? 네. 내가 볼 때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재명 시장 만났었잖아요. 못지않아. 전투력은 극급인데. 네. 아니 귀 닫고 혼자 얘기 다 하네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제 맞아요. 오직 강남구만을 위해서, 오직 네. 강남구의 번영과 이기적인 발전만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죠. 근데 그것도 잘 지적했어요. 귀를 닫아. 일단은 이재명 시장 그래도 열고 있잖아. 잘 싸우더라도 열잖아요. 귀 닫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전형적인 꼰대 아줌마. 예.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영상에서 봤지만 그 의장이 구의장이거든요. 강남구 구의장인데 새누리당 출신이에요. 같이 마찬가지로. 그런데 저런 독부장군이 없어. 근데 더 아이러니한 점은 이 사람이 인터뷰로 연합뉴스랑 계속 CBS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오늘 이게 바로 포인트인데 그 기사를 그 구의원들에게 다 나눠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여론을 막 보라고 지금 강남구를 이렇게 독립이나 강남구의 독립이나 강남구를 지지하는 게 이렇게 많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저 신현희 구청장이 강조한 거예요. 그 댓글을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실제 댓글은 수천 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자기 직원들, 강남구 직원들이 단 댓글만 골라와가지고 이거를 구의 의원들하고 방청객들에게 나눠주면서 강남구 특별자치구 독립을 여론몰이를 조성하려고 또 박원순 시장에 대한 반감을 키우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거죠. 그 영상이에요. 그나마 그 의회 의장이 합리적이어서 그걸 막았던 거죠. 그렇게 선별적인 댓글은 볼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그게 그 선별적 댓글이 당시에는 저런 게 없었으니까 선별적 댓글에 대해서. 근데 그게 이번에 문제가 된 거죠. 이게 마치 진짜 옛날에 시발단처럼 똑같아요. 어디서 진짜 이렇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래서 되게 멍청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도 철저하게 한 것 같지도 않고 어차피 이 형 이렇게 걸릴 거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아이디 추적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서울시 감사단에서 밝히기를 실제 원래 쓰고 있는 그 직원들 아이디하고 거의 유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아이디를 쓸 때 실제 그 아이디를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건데 국정원이나 시발단이나 뭐 새누리당 가서 그 댓글 부대 뭐 기무사도 있고요. 그 댓글 경험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대선 때부터 좀 가서 배웠어야 되는데 아이디부터 비슷하게 만드니까 공무원들 시켜가지고 네이버 아이디부터 그 팀 이름이 뭐죠? 무슨 도시 선진 선진화 무슨 의식단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멍청하게 공무원들이 진짜 안타까운 게 정말 나 안타깝더라고요. 아이디라도 바꿔서 하면 되는데 네이버에서 쓰는 아이디, 다음에서 쓰는 아이디 다 똑같잖아요. 자기들이 이메일 아이디 그거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댓글 다 달아. 근데 더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기사가 되고 나서 처음에 2명이다 4명이다 지금 11명까지 늘어났는데 되고 나서 기사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삭제했어. 삭제했잖아요. 아 이거 진짜 병신들 찌질한 아니에요? 거죠. 예, 시민의식 네. 선진화 네. 담당관 팀 11명이 171개의 댓글을 쓰고 이제 구청장은 24개 댓글을 갖고 왔고 이제 문제가 되자 17개를 또 삭제했습니다. 아 이런 거 참 좋아해 진짜. 이것도 저도 외웠어요. 예. 아니 나는 그렇게 처음에 대량으로 쓰지도 않았어요. 사실. 아니, 처음에 댓글을 이- 달라면 어나니머스가 해킹을 해도 뭐 그렇게 파지 못할 정도로 해야지. 최소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 걸로 만들어서 하던가. 근데 그건 어차피 걸릴 건데 구글에서 다 치면 나올 수 있는 거. 나름 노력은 했어요. 아니,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네. 아니 이것만 잠깐 짚으면은 나는 그래도 처음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2명으로 나왔잖아요. 아 2명이 뭐 일하면서 팀장급만. 그러니까 했다. 예. 일하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처음에 막 조직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 했을 때 2명이라 했을 때 그 다음 날 근데 서울시 감사 결과 갑자기 인원수가 확 늘어나니까 그 팀 자체가 했다니까 아 이건 진짜 심각하다. 아 진짜 심각하다. 그리고 문제는 강남구의 독립이라는 오히려 기상천외한 걸 들고 나와가지고 문제는 이 사람 자체가 지금 자기는 마녀 사냥 당하고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한번 댓글 좀 않은 한번 거죠. 읽어주세요. 네, 그것도 그 11명의 강남구 공무원들 뭐 시키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예.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나름 되면은 안 들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니, 물론 왜냐면은 노력을 했죠. 일부러 비속어를 쓰던가 일부러 사투리를 써가지고 그게 더 어색해. 공무원 티를 안 내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돈에 눈이 멀어서 강남구만 엿먹이고 돈만 뺏어 가려고 깽판친 서울시 잘못. 뭐 동네 양아치냐 박원순 시장에게. 그리고 강남특별자치구 설치 중앙에 건의해 달라라는 기사에다가 서울시에서 댓글 알바들을 고용했구먼 쯧쯧 이라면서 자기들이 댓글 지금 쓰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서울시가 댓글 쓰고 있다고 이런 댓글. 아 이게 진짜 나름대로 불쌍하게 잔머리를 많이 썼어요. 아니, 잔머리만 네. 썼지. 왜냐면은 일반 네티즌들은 그 서울시 정책과 강남구 정책이 어떤 차이인지 구의원이 누군지 몰라요. 관심도 모르는데 구의원의 이름을 정확하게 거명을 하고 박원순 시장의 정책, 이 신현희 구청장의 정책을 막 하나하나 그러니까 짚는 댓글을 거야. 쓰려면은 네. 좀 기무사 가서 국정원 가서 교육 좀 받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저는. 네. 근데 자기들이 정책을 매일 보니까 이걸 다 티나겠어. 아, 나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어딨나. 싸움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혼자 결기에 뛰어나서.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봤지만 우리 신현희 구청장의 진짜 유명한 싸움은 민방위 훈련 때. 민방위 때. 예. 민방위 훈련 때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뒤에 나오는 이 영상인데 보통 우리가 안보교육 하잖아요. 근데 왜 나는 구청장이 나와서 안보교육하는 일을 일단 신기하고 나와가지고 구청장이 안보교육을 하는데 안보에 관련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남구가 지금 서울시에 어떤 정책과 자기 정책 공부만 했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민방위 훈련에 참가한 시민이 문제 제기를 했더니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 이때도 야. 그랬죠. 듣기 싫으면 나가라. 나는 내 할 말 하겠다. 예. 그리고 막 이렇게 거센 항의가 있으니까 이 사람 어쨌든 나갔는데 어쨌든 그다음 이제 밑에 부하 직원이 와가지고 아 여러분 근데 죄송하고 이거 제발 올리지 말고 그 대신 일찍 퇴근 조기 퇴소 시키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퍼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꼼수 자체가 진짜. 근데 나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요런 프레임 그러니까 자기도 알 거예요. 자기가 전국에서 욕먹는 거 알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님비로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려는 먹혀 들 수도 있고 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강남구 자체가 자기들이 피해 의식이 그러니까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거를 계속 프레임화 시키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나 뭐 미성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뭐 저분을 지지할 수도 있겠죠. 예, 원래 토박 강남 분들 있잖아요. 천민 자본주의에 다 몰려 있는 그 직ገብ체 그 동네. 근데 아까도 네. 그 구의장이랑 싸우는데 구의장이 막 말하잖아요. 내가 강남구에 얼마나 살았는데 오래 살았는데 구청장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막 이런 걸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렇게 강남구가 서울시에서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게 돈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한전 부지에다가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지금 나오는 1조 7천억 정도의 공공기여금을 이제 줄 건데 그걸 이제 서울시가 이제 분배를 하려고 하니까 강남구가 그거 다 우리 거다, 우리 돈이라고 하고 있는 출발점은 거기라는 거죠. 그 1조 6천억이 다 강남구가 먹어도 되는 돈입니까? 거기가 그럼 금싸라기 땅이긴 강남구는 해요. 지금까지 근데 강남구만의 어떤 인프라와 조건과 힘으로 지금 강남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어떻게 강남구가 상징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들의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역사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오직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금 이권만 기득권. 지키려는 진짜 전형적인 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랑 솔직히 인터뷰를 그러니까 인터뷰 같은 거 솔직히 이런 사람이랑 인터뷰를 하면은 좋은 인터뷰, 화제성 있는 인터뷰가 되죠. 근데 뻔히 어떻게 나올지 뻔한 아줌마니까. 저렇게 이렇게 관심 종자들은 그냥 무관심을 줘야 돼요. 예, 스스로 말라버리게. 예. 근데 계속 맞아요. 근데 무관심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어찌 보면은 정말 노토리우스라 그러잖아요. 악명 높은 그것 자체로 회자되는 것만으로 일개 구청장에 불과한데 전국적으로 어쨌든 이름을 얻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참 이 사람에게는 솔직히 진싸움이 아닐 거예요. 자기가 어쨌든 박원순이랑 싸우고 있다는 그 모양새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자기도 또라이 짓인지 내가 볼 때 알아요. 아는데 밀어붙이죠. 과연 알까요? 약간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것 같은데 저거. 그럴까요? 예. 뭔가 사명감을 띠고 약간 자기 자신이 뭐 잔다라크인지 알고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실명 비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들의 어떤 뭐 인지도를 높여주는 게 무서워서 실명 비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한 번 더 이름 한 번 더 신현희 강남구청장. 신현희 강남구청장 이름 좀 기억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네. 신연희. 아무튼 네 일단은 이 신현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가름하고 이제 잠깐 이제 우리 이제 후반전으로 훅 넘어가서 전반전에 2개 얘기했고 별로 근데 골은 못 넣은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차려놓은 건 많은데 뷔페처럼 딱히 맛있는 건 없는 그런 소문난 메뉴가 났죠 원래. 먹을 건 없잖아요. 소문 났나요? 오늘 좀 소문이 났죠. 차려놓은 게 좀 많았는데 오늘 그러니까 나름 준비 많이 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뭔가 빵 안 터져. 메인 디쉬는 없고 지금 뭐.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예. 후반전에 들어갈 때 내가 우리 대통령님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밖에 없네. 일단은 최근에 지금 어젠가요? 어제 우리 지금 녹화 날짜가 오늘이 지금 12월 11일인데 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기가 막힌 발언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죠? 출산율과 저출산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저 뒤에 나오네요. 우리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청년들 우리 요새 청년들은 사랑이 없는 것 같다. 저출산 우려를 하면서 사랑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동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확한 워딩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판단하시기 바래요. 일단 잠깐 보겠습니다. 2005년 합계 출산율 1.08명이라는 충격을 계기로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약 80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자해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도 무상보육 전면 실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일가정 양립 정책 등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을 했는데 현재 출산율 1.2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출산율을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 더욱 비상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초혼 연령의 상승에 따른 만혼화 현상입니다. 10년 전보다 초혼 연령이 약 2살 상승하였고 가임기 여성의 혼인율은 20%포인트나 낮아지고 있는데 이처럼 만혼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약 10년 전에 혼인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현재보다 훨씬 높아졌을 것입니다. 이런 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 중에 이게 저는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 장 작가도 방금 지적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된다. 난 일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 좋아하나 무조건. 아니 무슨 미셸 공들 1Q84에 나올 것 같은 얘기만 자꾸 뜬구름만 잡는 얘기를 하고 있어. 옛날부터 이 양반은. 그 얘기가 아닌데 지금 사랑 많이 하는데
사랑은 하죠. 애를 못 낳아서 그렇지 이 나라에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사랑은 그건데. 뭐 7시간까지 사랑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니까 여유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예. 안 무서워요? 이런 발언? 예. 아무튼 근데 이 문제가 내가 볼 때 저출산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노동 그 박근혜 개혁이라고 얘기했죠. 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노동 개혁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된다.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일단 연관성 자체에 일단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고 아니 지금 박 대통령 말에서 뭔가 우리 논리나 합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 시도 자체가 지금 어설픈 거고요. 일단은 지금 노동계약을 이제 어제 한상경 위원장은 노동계약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서에 들어갔습니다만은 프레임을 계속 지금 이제 노동법 계약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그것을 한상경 위원장의 입을 틀어막고 검거를 통해서 프레임을 새롭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짠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 교묘하게 저출산 문제, 청년 문제를 걱정하는 투로 얹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진짜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또 그러면서 얘기한 게 지난 10년간 80조를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1.08명에서 1.2명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2.1명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10년간 80조 원 그런 천문학적 금액이 뭐 출산율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뭐가 있죠 주변에?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지금 우리 장 작가 말대로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던 뭐 이제 0세부터 영아기라 그러나요? 영유아기 애들에게 그 무조건 무상으로 나라가 대신 키워주겠다 이런 워딩이 과연 지켜지고 있을까? 누구보다 우리 지금 조선방 잘 알잖아요. 실제. 그렇네. 아니 뭐 부도수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노인 복지 정책이나 출산 육아 정책이나 뭐 대부분 빵꾸 난 거고요. 공약은. 그래서 사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단순히 주거 문제나 뭐 아니면 육아비를 조금 더 지원한다고 해서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늘릴 것이냐.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부분적인 도움은 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할 때 어떤 세대 재생산의 문제는 기본 틀을 바꾸지 않으면 그렇죠.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문제를 몇 가지 보완책만으로 갑자기 획기적으로 출산율이 늘 수 있다? 근데 절대 이게 아니죠.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당신은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당신은 이렇게 정말 하면은 될 거라고 정말 출산율이 늘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항상 되게 자기는 멀리 떨어진 것처럼 우주에서 바라보듯이 야당이 잘하면은 항상 질책하잖아요. 지금 이 잘못의 원인이 누군데 야당이 얘네가 제대로 된 책무를 못해서 국민들이 질타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막 이렇게 집회를 파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다. 이걸 정말 진심에 우러나가지고 막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투여가 됐는데 왜 니는 못하지? 가축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 만족하고 또 아이들을 길러서 여기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임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 세계에 내 2세들이 살고 싶지 않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어느 순간 결혼 정년기라는 그 말이 있었잖아요. 계속 우리 지금 선배 세대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결혼 정년기라는 게. 지금 생각보면 요새는 안 들리네요. 아예 말이. 없어요. 아예. 정말 아예 없어요. 나도 맨날 요즘에 지나가는 얘기로 맨날 부모님한테 나 결혼하고 싶어요. 매일 얘기하고 다니는데 정작 결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뭐가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드는 것들이 이거 그냥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하면은 그래 할 수 있죠.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재명 시장도 얘기했잖아요. 애 낳고 종족 번식의 원인 이런 게 강조를 했잖아요. 과연 뭘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이런 현실 자체는 근데 비단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렇잖아요. 요즘에 주변에 제 나이 지금 한국 나이로 33살인데 소위 얘기하는 결혼 정년기 지났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게 요즘에 산후조리원 가면 네. 30대 후반이나 40대 엄마 산모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근데 옛날 같으면은 30대 후반이면 초등학생 아들과 딸이 있다고 얘기할 건데 지금은 워낙 30대 후반이라고 하면 지금 이 상태로 제가 월급을 켜켜이 조금씩 모았을 때 그래도 그냥 어디서 그냥 전세방이나 월세방이라도 구할 수 있는 그냥 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낳는 거고.
그러니까 30대 후반 40대 되면 뭐 최소한 뭐 1억 정도의 뭐 전세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그렇지 되잖아요. 않죠. 최소한 일단 대출 받고 네. 그러니까 대출 받는 거 다 네, 대출이죠. 대출 그러니까 받고. 지금 우리 지금 집들이 막 이렇게 국가에서 집 이렇게 지원해 준다 이런 거잖아요. 다 보면은 다 대출을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집 하우스포로 다 만들어 버리고. 저도 대출을 지금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결혼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항상 드는 생각이 첫 번째가 대출이라는 단어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나를 담보 삼아서 내 직장을 담보 삼아서 대출. 어쨌든 저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집이나 뭐 이렇게 뭐 육아 정책, 뭐 육아 휴직 제도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 해외조선에서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되게 아이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에요. 못 그게 낳는 핵심. 거고. 예.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세월호 사태 이런 거를 겪으면서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나오는 이런 지금 집회 현장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애를 낳는다? 그러니까 저출산 세계 최저 출산율은 헬조선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죠. 헬조선 사회의 그 최종 결과라는 거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한국 사회 헬조선이 사실은 아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거는 죄 지은 사람들이 그 심판을 받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가고 죄 지은 사람들이 끝없는 고통 속에 사는 게 지옥이잖아요. 헬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죄 지은 사람들은 고통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거는 헬이 아니다. 이런 나는 근데 이 와중에 우리 조선왕의 두 아들이 생각나서 애국자야 막 그래서 그 입장에서는 그렇네. 한 번 더 나야 되겠네요. 어쨌든. 아니 저는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자예요. 야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네요. 네. 항상 우리가 박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어찌 보면은 되게 그러니까 피상적인 단어가 나오잖아요. 막 사랑이 부족하다. 사랑을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경험 자체가 너무 부족하고 다 피상적으로 정말 강 건너 이렇게 보듯이 항상 바라보니까 경험을 못했으니까 책에서만 그거에 봤던 대해서 거니까. 저 7시간 사랑하시는 아 진짜 오늘 위험한 발언들 오늘 자꾸 도발해. 저 상관없습니다. 뭐 예. 아무튼 근데 이런 가운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현실과 정말 괴리된 여전히 헬조선의 이런 정책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더 두려운 좀 게 죄송한데 화면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제가 시청자라고 해도 네. 별로 보고 싶지 않잖아요. 알겠어요. 우리 화면 좀 전환 처음 걸로 좀 해주세요. 제가 이 우리 시청자라면 지금 식사 시간이잖아요. 네. 방송 나올 때. 그러니까요. 너무 오래 비쳤죠. 예, 속이 안 좋아요 지금. 예. 간접적으로 보는데도 속이 안 좋네요. 근데 우리 나온 거 자체도 좀 소화가 안 또 될 왜 거예요. 그래? 팟캐스트로 들으시면 되죠. 네. 편집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암담한 현실을 어쨌든 바꿀 거는 저는 총선과 그리고 대선이라는 그 어쨌든 큰 기회가 있잖아요. 민주 절차 속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동의를 안 해. 맞아요. 예. 투표를 해야죠. 근데 더 무서운 점은 이대로 가면은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단 말이에요.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과연 이거 봐. 지금 우리가 걱정이 이제 3분의 2가 국회 정원의 300에 3분의 2가 통과가 되면 헌법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헌법을 바꾸게 되면은 저는 우려가 지금 우리가 어쨌든 대통령 단선제인데 이거를 이원 집정제 혹은 내각제, 의원 내각제로 간다는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우려가 야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니까 야당에 실망한 야당이 또 지금 막 분열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새누리당이 다시 한번 공고하게 되고 지금 과반을 넘었는데 3분의 2면 지금 얼마예요? 3분의 2면 몇일까요? 200이죠. 200이네요. 예. 아 내가 볼 때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네요.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예를 들어서 헌법이 바뀐다. 헌법까지 바꾸고 했을 때 일본이 걔네가 제 보수당으로 해가지고 50년 집권을 했는데 우리나라 과연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네. 진짜 내년 총선이 완전한 참패로 기록이 된다면 새누리당이 완승이 된다면 개헌 절차에 곧 돌입할 것이고 대선을 이제 유명무실화 시켜서 대선으로 한국 사회 5년이 판가름 나는 사회가 아니라 이제 의원 내각제를 통해서 다수당이 반영구적인 집권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더라도
대통령 힘이 없는 거죠. 외교권 정도만 가지는 그렇죠. 독일처럼 되는 그런 거지. 대통령을 네. 이제 내세우면 그리고 아무리 야당이 발악을 해도 발버둥 쳐도 만년 야당이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지 않을까. 제가 새누리당 당직자라도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늘 대선은 저들에게 가장 큰 위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그 발표에 의하면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철수 의원의 탈당 명분을 좀 막기 위해서 일단 혁신안을 문재인 대표가 다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어찌 됐건 지금 공렬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렇게 야권 뭐 전당대회를 하니 많이 다 저는 상관없고요. 공멸이라고 봅니다. 지금 단결하지 않으면 공멸한다. 역사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뭐 더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예. 갑자기 근데 오늘은 옛날에 그 YS 그거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 당선될 때 네. 뭐 삼당 삼당 합당? 합당 그거 생각나네요. 그렇게 되겠다 잘하면. 근데 진짜 그렇게 되면 전 떠날 거예요. 대한민국을요? 예. 아 진짜. 내가 돌아보면 2009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솔직히 한국이 2년만 지나면은 2년 반만 당시에 지나면은 대선이니까 그 생각으로 여행을 처음에 떠났어요. 아 MB 얼굴이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노 대통령 그렇게 가고 MB 얼굴 보기 너무 싫어가지고 그때 진짜 제대한 지 일주일 만에 한국 떠나가지고 30개월 만에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돌아갔더니 아 여왕님이 오시네. 그러니까 김 기자는 이제 이명박 정권 이후에 여행을 떠났고 네. 장 작가는 박근혜 정권 이후에 네, 여행을 맞습니다. 떠났죠. 네. 예. 아니에요. 저 아닌가요? 이명박 정권 때 떠났는데. 떠났나요? 근데 네. 제 인생 최초의 투표가 전 이명박 때는 투표를 못했어요 그때. 근데 최초의 투표가 군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 네. 이거 강조했을 때 손가락 강조한 김중사가 이렇게 근데 그나저나 오늘 충격이었죠. 오늘 벌써 시간이 지금 우리가 이제 10여 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쩌다 우리 꼬청순이 오늘은 한국 사회를 진단하게 됐어요. 그럴 만한 위치도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아니 뭐 컨텐츠도 빈약하고 네. 주제가 오늘 좀 그랬는데 어떤 얘기 결론이 그쪽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예, 오늘은 그냥 대한민국 사회 전반적인 계속 이렇게 한약 삼탕 사탕 해도 되긴 해요. 이거는 근데 소 염을 씹듯이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쨌든 뭔가 바뀌거나 네. 뭐 뭔가 시원함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 이제 정창감이 필요한데 이건 그런- 씹으면서 써요. 그러니까 그런 맛이에요. 지금 우리 장 작가 말대로 사이다 같은 우리가 청량감을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네. 아 이거 얘기하면 할수록 기승전 그냥 칙이네요. 칙을 씹는 것 같은 느낌. 씹으면 씹을수록 왜 이렇게 아파? 그리고 오늘은 꼰대 저격 방송에서 꼰대는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꽃 같은 청춘이라는 타이틀에서 청춘이 없었어요. 그게 조금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사회를 얘기할 때 청춘을 얘기하기가 조금 두렵고 아프고 미안합니다. 네. 그래도 아까 그 발랄한 마스크를 쓰고 나온 마스크 그러면 오늘 좀 썼어요. 오늘 지금? 아니 팩 좀 붙이고 보여줘봐요. 오늘 우리 조정왕도 좀 아니, 근데- 이참에 아예 킵더 20일 본인이 유지해. 이거 IS잖아. 이거 뭐야 아까? 이거 다이씨. 그러니까 나이야. 제가 가진 발랄함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 저한테 그런 한번 걸 보여줘봐요. 요구하지 마시고. 아까 지금 아까 땡땡이 들어가 있었잖아. 다이씨인데 이렇게 알라후 악바르 이거 그게 뭐야 무슨 뜻이야? 신우 위대하다. 아. 이러고 이제 죽잖아요. 자살폭탄 테러. 예, 아무튼 마무리를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한국에 갑자기 이제 총체적인 이야기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좀 결론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방송이 나가는 거는 12월 14일이잖아요. 그렇죠, 월요일 날 맞죠? 맞나요? 맞는 네, 것 같아요. 예. 맞는데 주말 사이에 우리가 지금 12월 11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내일 내일 12.12 쿠데타가 있었던 날이에요. 10일은 제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10일은 제가 월세를 내는 날이고 그리고 오늘 정춘 이야기 했다. 연희동에서 월세를 내는 날이고 또 12.12의 주인공은 어쨌든 그 일베에서는 뭐 전 땅크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제가 이제 자주 가는데 이거는 삐처리 해줘도 돼요. 여의동 에 사시는 그분 야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으면 그 주소를 알아요. 그 디귿자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앞에는 네. 그분이 살고 뒤에는 이렇게 앞뒤로 돼 있는데 여긴 전경에 양초석을 이렇게 깔려있고 네. 디귿으로 돼 있어요. 집이- 차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 예, 테러다 뭐 이렇게 못해요. 못 들어가요. 와, 디귿으로 돼 동네 자체가 있어요. 그 연희동에? 동네 자체가 예. 포트리스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호 형네 집은 뭐 괜찮아요. 열려 있는데 근데 두한이 형네 집은 어쨌든 이렇게 디귿자로 돼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앞에는 경호원들 이렇게 사는 곳입니다. 자주 지나가요. 예. 야 참 이게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이 사형까지 받은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나는 여전히 추앙받고 있다는 게 전당크라는 걸로 추앙받고 있다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신군부의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시에 박근혜래
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전두환이 기존의 이제 군부 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기를 일으켜가지고 이런 게 이제 12.12 쿠데타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은 5월 17일 이후에, 계엄 이후에 5.18이 일어나니까 거기다서 이제 탕크로 말 그대로 전차로 밀어붙이가지고 그런 건데, 이런 인물과 우리가 동시대에 여전히 추앙받고 있고, 그 영상 있었잖아요. 미디어문구가 대구공고 대구공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 카퍼레이드 사열식이었잖아요. 사열식. 그 사람이 뭐 좋다고. 우리가, 나는 우려가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됐을 때, 뭐 국정교과서도 마찬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평가가 일어날까? 이루어질까? 일어나야만 하고, 또 옛날에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대통령 만찬할 때 있잖아요. MB가 초대해가지고 다 모인 자리에서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은 죽어도 국립현충원에 못 간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가게 될까요? 그나저나? 그것도 그 사람 죽으면 되게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 찬반 문제로. 근데 여전히 너무 지금 막 여전히 참 정정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렇게 자주 하는 말. 못하겠다. 왜 우리는 얘기를 전두환을 이렇게 저는 좀 그랬어요. 사실 12.12 얘기를 네. 이렇게 가볍게 뭐 클로징해서 이제 한번 스케치하고 넘어가기에는 저는 너무나 역사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요. 그렇죠. 그 인간이 우리 역사와 민중들에 끼친 악영향과 폐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고 넘어가기는 저는 좀, 그러니까 언제 마음이 이게 동하지 우리가 않아요. 예. 우리가 솔직히 이번에 12.12 쿠데타 특집을 한번 준비를 했다가 이번에 놓은 이유가, 나는 조서방이 지적한 대로 어찌 보면 좀 내가 감당하기가, 호청춘이라는 이름이 감당하기가, 박정희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때에 비해서는 12.16 특집에 비해서는 조금 벅찼어요. 그런 면에서 박정희는 내년에 약간 흑백 TV라고 하면 이분은 약간 칼라 TV라니. 칼라 TV 초창기. 느낌이, 느낌이. 그래서 있어요. 나는 내년에 우리가 조금 더 내공이 쌓였을 때 내년 12.12까지 우리 꼬척준이 버틴다면 그때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아니 저는 1시간 안에 네.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도 있죠. 1시간 안에 얘를 씹기에는 네. 너무 많아서. 예. 근데 참 이 부분은 저는 짚어야 될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당연히 학살자잖아요. 광주항쟁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왜곡시키고 학살자인 게 분명해져요. 이런 정말 당연한 사실이 있는데 여전히 한쪽에서는 위대한 장군 전땅크 이러면서 추앙을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요제 그 한상균 위원장에 적용될 거라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소요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36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12.12 쿠데타로부터. 그래서 정말 얼마나 한국 사회가 어떤 직선적인 발전 얘기를 좀 하자면 얼마나 발전했는가, 얼마나 진보했는가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12.12를 돌아보면서 다시 소요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기본적인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저는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볍게 12.12를 기억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여전히 참 잊을 수 없는 인물이고 잊어서도 안 되는 인물이고,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좀 우리 진짜 가름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이제 좀 정리 좀 하죠.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의 BGM은 준비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영화 V4 벤덴타의 메인 OST인 Remember 그렇게 들으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네. 잊지 말라. 네. 기억하라보다 잊지 마자. Don't forget이 더 좀 이렇게 되새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V4 벤데타 가면을 10,000원에 파신 분 계셨는데 현장에서요? 다음 시간에 좀 구해서 그 가면 좀 구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그 가면이 좀 간지나긴 그 하죠. 현장에서 10,000원에 팔았어요? 네. 오. 참 기발하다. 아, 똑똑한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회 현장 다닐 때마다 그 방석 있잖아요. 우리 등산 갈 때 쓰는 거. 그 아줌마들은 상당히 많이 만나요. 근데 야, 그날 가면을 10,000원에. 저는 그날 그때 지난번에 네. 갔을 때 그때 뭐 길거리에서 뭐 파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네. 아, 푸드트럭 가고 와서 핫도그 팔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나는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를 다시 한번 우리 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각으로 진단을 했잖아요. 나름 방송에서 나름 방송에서 나름 진단했잖아요. 근데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청춘들이 갖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잘 짚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그냥 자위를 한번 해보고. 그런가요? 네. 안 돼. 이거 자위하면 안 돼. 모르겠네요. 저는 네. 늘 불만입니다. 저희 방송이 저는. 네. 불만이 있어야 어쨌든 발전을 하는 거니까. 네. 네. 오늘의 어쨌든 방송. 아 갑자기 끝내는 것 같아. 뭔가 되게 찝찝하네요. 이러고서 편집본 나오면 다들 뭐지?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다음 시간은 좀 더 발랄함도 이제 있고 전반전 후반전 분위기도 살짝 짚는 오늘은- 것도 가라는 것도 오늘은 괜찮을 것 너무 같아요. 뭐랄까.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너무 주제가 하면, 그렇다고 네. 하긴 이런 주제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렇다고 진짜 바지 벗을 수는 없잖아요. 네. 아무튼 예. 이제 진짜 끝낼게요. 네, 본격 꼰대 저격 방송 이런 꽃 같은 청춘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썼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들 했어요.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